오늘은 그 소화기관에 대한 질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래 적어놨잖아요. 소화기관의 정의. 소화기관이 뭘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도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그 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양소를 만드는, 그래서 소화하고 흡수하는 그 기관을 가지고 소화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여기 입이 있잖아요. 그죠? 입이 있고 안에 이제 입안에 혀가 있고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식도 있죠? 식도 있고 그다음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 위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다 보면 십이지장이 있죠. 십이지장. 그 다음에 소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백 돌아서 뭐가 있어요? 대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화기관인데 원래 이름은 소화관이죠. 쉽게 말해서 입과 항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관으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화기관은 우리 몸에서 제가 항상 여쭙잖아요. 그죠? 안이 아니라 밖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입과 항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 몸으로 봐서는 우리 몸의 밖이에요. 그래서 여기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여러 가지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뭐죠, 이게? 간이 있죠. 그래서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간으로 가서 간에서 이게 저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간이죠. 이거 자세한 얘기 좀 더 드릴 거고요. 그래서 소화기관의 구성을 보면 음식물을 소화해서 체내를 흡수하는 기관인데 물리적인 소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씹는 걸 뭐라 그래? 저장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위가 있고 장이 있는데 위하고 장은요 안에서 이게 연동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밀어내는 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분절 운동이라 그래가 썩는 기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을 통해서 계속 항문 쪽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게 물리적인 그런 소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화학적인, 즉 소화 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타액, 치매는 뭐가 있어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 있는 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 생리학 시간에 공부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물학 시간에. 그래서 타액이나 위액이나 장액에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위장관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간이 있고요. 여기 보면 간 있죠. 큰 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녹색 비슷한 게 있죠. 요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담낭이라 그러죠. 그죠? 담낭이라 그러고 지금 여기 표시가 좀 어중간하게 있는데 요 위 뒤쪽으로 해가 여러 옆으로 길쭉한 거 있죠. 여기 바로 뭐냐면 췌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간과 담낭과 췌장이 소화기관의 부속기관이긴 하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소화액이라든지 이런 게 분비되면서 소화기관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어떤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위염, 위궤양 아시죠? 위염은 뭐예요? 위에 탈나는 것 중에서 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위염이라 그러고요. 궤양은요, 이 염증이 심해져 가지고 점막이 이렇게 파여지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위궤양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위염, 위궤양의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위산이라든지 이 펩신은 뭐냐면요. 펩신은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의 이름이 펩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위산과 이 단백질을 소화하는 펩신의 강력한 공격 때문에 위장 점막이 결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사실은 위염, 위궤양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위산과 이런 펩신의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위염, 위궤양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불규칙적인 식생활 습관, 즉 이기적인 식생활 습관 때문에 위염, 위궤양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나중에 대체하에 총론할 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위에서 가장 흔하게 오는 질병을 가지고 위염,
위궤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위궤양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요즘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헬리코박터라는 균 들어보셨죠? 사실 이 헬리코박터 균은요, 위궤양이나 위암 환자들을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 중에서 헬리코박터라는 균에 감염이 된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나오면 이거를 제균, 즉 균을 죽이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요즘 병원에서는 헬리코박터가 양성이 나오면 항생제를 써가지고 이걸 죽이는 그런 치료를 해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헬리코박터가 그러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암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느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요즘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헬리코박터가 위암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갈게요. 자, 그래서 이 소화기관은요, 바로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를 가지고 소화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간, 담낭, 췌장이 소화기관의 범주에 속한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하는 곳은 분해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입에서부터 시작하죠. 입,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소장까지가 분해가 막 되면서 이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소장이에요. 소장에서 이 분해된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흡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장을 지나서 이제 대장이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소장은 거의 다 항상 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대장은 뭐죠? 이제 남아있는 찌꺼기가 대장으로 넘어가요. 그럼 대장에서 하는 역할은요, 대장 속에는 뭐가 많다? 균이 많죠. 100조,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균이 있는데 가장 많은 균이 있는 곳이 대장이거든요. 똥이죠, 그래요. 그래서 대장은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똥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대장의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소화효소인데 이걸 적어놔가지고 좀 짜증나시죠? 네,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 빵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빵이니까 탄수화물이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죠? 고기죠? 단백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밑에 이게는 뭐냐면 지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카보하이드레이트, 뭐 탄수화물, 프로테인 해가지고 단백질, 지방 이렇게 돼 있는데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효소들은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제, 그 다음에 아밀라제는 먼저 들어보셨죠, 그죠? 침에도 있고 위장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슈크라제 하는 건 뭐냐면 슈크라제가 뭡니까? 설탕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도 탄수화물도 분해되다가 이제 이당류가 있잖아요. 이당류, 당이 2개 있는 이당류, 이당류 중에는 보면 설탕, 과당, 메가당, 앞으로 제 강의 들으면 계속 들으실 거예요. 설탕을 슈크로즈라 그러고요. 말타아제, 락타아제, 뭔지 아시겠죠? 말타아제는 메가당이고요. 락타아제는 유당이에요. 우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당류거든요. 이걸 소화하는 효소들이 슈크라제, 말타아제, 락타아제 이렇게. 머리 안 남으시면 안 외우셔도 돼요.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대표적인 단백질 뿌리 효소가 펩신이에요. 펩신. 뭐 들어보신 적 있는 거예요. 펩신, 뭐 트립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바로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그 다음에 지방 분해 효소는 리파제, 리피드를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리파제. 그래서 탄수화물은 단순당인 포도당, 단백질은 마지막 단계에는 20종류의 아미노산, 지방은요, 지방산과 글리세롤 할 때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돼서 마지막에 있는 요 단계가 영양소예요. 맞죠? 이거 영양소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저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요게 영양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위와 이 소장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이런 소화를 통해서 우리가 분해시키는 거죠. 소화 분해시켜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물에 녹는 영양소가 있고 지방에 녹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녹는 거를 수용성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방에 녹는 거를 지용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수용성은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다음에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민. 비타민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 비타민 C는요, 수용성이에요. 그리고 지방에 녹는 건 지방산이죠. 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듣겠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ADEK라 그래요. ADEK. 아덱이라 그러는데 BC는 수용성, ADEK는 지용성이에요. 근데 이 영양소가요. 수용성은 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돼요. 이게 어디냐면 소장이거든요. 소장. 소장에 있는 육모예요. 육모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있죠. 이거는 뭐냐면 혈관이에요. 빨간색은 동맥,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정맥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육모에서 물에 녹는 영양소는 이렇게 바로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이때요 흡수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흡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능동적으로 에너지 써가지고 막 그냥 밥 먹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밥 먹고 나면 식곤증 걸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식사하고 나서 여기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뇌로 에너지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식사하고 나서 소화된 영양분이 흡수하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구나.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용성은 혈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지용성은요. 혹시 혈관 말고 림프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림프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 지용성, 지방에 녹는 물질들이 흡수하는 그 관이 혈관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서 림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림프관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되는 것이 지용성.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소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장. 아시겠죠? 그래서 영양소의 대부분의 흡수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다? 소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만약에요. 위가 기능을 못하면 분해가 잘 안 되겠죠. 만약에 소장에 어떤 문제가 되면은요. 영양분을 흡수하지를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장도 또 다른 기능을 하는데 대장은 어쨌든 간에 수분 흡수가 대부분이다. 똥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갈게요.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는요. 위의 기능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소장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소장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소장은요. 이 보면 테니스 코트 4개 넓이 어마어마한 넓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소장이에요. 그래서 소장이 왜 넓어야 되죠? 영양분을 잘 흡수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점점 이 소화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엄청 많은데 그래서 요즘 그 내과 쪽에 가면 이 소화기관 질환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주로 어떤 것 때문에 병을 많이 오느냐면요.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들어보셨죠? 주로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면은 막 타는 듯한 이 가슴 한가운데가 막 타는 듯한 느낌이 있고 심한 사람은 잘 때 막 숨이 차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위염, 위궤양, 속쓰림 증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만성 소화장애, 소화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것 중에 요즘 많은 게 과민성 대장증후군, 설사하고 변비를 막 동반하는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유당불내증은 뭐냐면요. 아까 슈크라제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 우유를 분해 못 시키는 이런 사람, 그걸 가지고 유당불내증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설사, 변비 요즘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염증성 질환으로서 그 자가맥 질환 중에서 궤양성 대장염이나 뭐 크론즈병 뭐 이런 병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아지고 있는 암. 그래서 예전에는요 위암이 많았는데 요즘 무슨 암이 많아요? 대장암이 많아요. 대장. 그래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장누수 증후군은 뭐냐면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이 소장은 원래 있잖아요. 나쁜 물질, 즉 꼭 필요한 물질만 흡수하고 나쁜 물질을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이 소장의 벽이 느슨해져 가지고요. 나쁜 독소가 다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장누수 증후군, 영어로 하면 샌단 말이에요. 리키 것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성 어떤 염증성 질환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자가면 질환도 생기고 하는 그런 질환 가지고 장누수 증후군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소화기관의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크론즈 병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장에 특히 소장이나 대장, 특히 소장이 많이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가지고 크론즈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론즈 병은요, 장벽을 깔고 먹기 때문에 장이 이렇게 천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장에 생기는 아토피와 같은 그 만성 염증성 질환을 가지고 크론즈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그래서 한국인의 장에서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아졌는데 첫 번째, 급격한 식생활 환경 변화 때문에 소화기 쪽에 질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뭐냐면 변비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변비 있는 분이, 물론 암회를 오래 하는 사람은 변비가 보통 다 없습니다만은요, 변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변비를 병이라고 생각 잘 안 해요. 그냥 원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변비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변비와하고 설사를 막 반복하는, 조금만 예민해지면 설사해 보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과민성 내장 증후군. 이게 너무너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요, 현대인들이 여성들에서 보면은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숫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31%, 그 다음에 변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7%.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나의 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1%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느냐? 1순위가 뭘까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우리의 먹거리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대인의 식생활 습관 때문에 이 장 질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육류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있죠. 그죠? 고기는요, 우리의 장에는 치명적이에요. 원래 인간은요, 채식 동물이에요. 근데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원래 육고기를 많이 안 먹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그죠? 이 개방이 되다가 또 뭐예요? 고기가 미국에서 수입되기 시작했잖아요. 뭐 미국이나 아주 외국에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육류의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80년도에 11kg였는데 지금 2013년도에 40kg, 즉 4배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칼로리 양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사실은요, 이 육류가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 한국인들은요, 자, 서양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인들이 키는 더 크죠. 근데 그거 아세요? 장의 길이는요, 한국인이 더 길어요. 왜 그러냐면요, 서양인들은 육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요. 특히 이 육고기에 의한, 그죠? 노폐물이 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 대장암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은요, 장을 짧게 해가지고 빨리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고기를 많이 안 먹었죠. 그래서 대장에서 충분히 수분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길어져 있게 우리가 발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한국인들한테 육고기를 많이 먹으니까요, 이 남아도는 육고기의 독소가 장에서, 특히 대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대장암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육고기를 좋아를 하지만요, 우리 장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 바로 뭐다? 육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 다음에 육고기는 줄어드는데요, 식이섬유를 점점 안 먹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민족은요, 어떻게 해요? 고기는 안 먹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풀뿌리라 이런 거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점점 이거 안 먹죠. 그래서 사실 이 식이섬유가 장의 건강에 직결했단 말이에요. 식이섬유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영양소가 아니거든요. 식이섬유는 남아있는 노폐물을 빼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노폐물을 빼내는 일지를 못하기 때문에 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변비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장을 가장 나쁘게 하는 식생활 습관은 뭐냐면 육식이 늘고 식이섬유의 섭취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시겠죠? 요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도 하는데 사실 이 변비가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변비는요, 그죠? 내가 변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세요? 그 뭡니까? 이거 이제 그 뭐죠? 바나나. 껍질 깐 바나나 색깔의 그죠? 그 정도 변을 2개 정도, 2덩어리 정도를 봐야 돼요. 그게 건강한 변이에요. 그렇게 보지 못하면은요, 변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비를 하찮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왜 생기느냐? 1번이 뭐냐면 식이섬유를 안 먹었어요. 그 다음 중량이 뭔지 아세요? 물 안 먹었어요. 식이섬유 안 먹고 물을 안 먹으면 변비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는 거. 운동을 하면 장 운동이 많아져 가지고 변을 잘 봐요. 운동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장의 어떤 문제 때문에 종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변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어떠냐면요.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변비가 없는 사람은 3분 이내에 변을 다 보고 나와요. 근데 변비 있는 사람들은 보통 8분, 10분 이상 막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서 꽤 오래 앉아 있다. 그러면 변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변비가 없는 사람은 3분 이내에 끝나는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식이섬유하고 수분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드시면 안 되고요. 미지근한 물 공복에 한 잔 딱 마시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장이 운동이 돼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을 마셔주면 장 운동이 되면서 변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식사를 전통적인 식단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근 운동. 그죠? 그 다음 화장실 변 볼 때 습관 너무너무 중요해요. 변 볼 때 신문 보거나 핸드폰 보면 변비가 더 악화돼요. 그래서 절대로 변을 볼 때는요. 변 보는 것만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위대장 반사라 그래가지고 특히 위나 소장에 음식물이 들어오면요. 소장과 대장이 꿈틀거리는 그런 변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위대장 반사.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변을 빨리 볼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아까 했지만 화장실에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매일 있잖아요. 뭘 보셔야 되는지 아세요? 변을 확인해요. 여러분 변을. 그냥 더럽다고 그냥 내리지 말고 항상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변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볼륨이에요. 두 번째는 무게. 뭐 직접 셀 수 없지만요. 무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컬러. 색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변은 건강한 변은요. 적어놨죠. 지름 2cm에 길이가 12cm. 두 덩어리. 아까 했죠. 쉽게 말해서 그 뭡니까? 아까 뭐죠? 바나나 껍질간 바나나 두 덩어리. 이게 건강한 변이다. 이게 얼마냐면은 무게상으로 적으면 200이지만 많으면 한 500까지 돼요. 한번 변을 볼 때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색깔을 보셔야 돼요. 건강한 변은 황금색 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인들은 황금색 변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가능하면 노란 비슷한 그런 변을 보면 건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붉은색 변을 보면은 이거는 대장 하부에서 지금 출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붉은색 변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 검은색 변은요. 상부 소화기관, 특히 어디에 위 출혈이에요. 그러니까 출혈되는 게 검은색이 시간 지나니까 검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검은색 변을 보면 상부 위장관에서 출혈하는구나. 물론 그 전날 선지나 이런 거 먹으면 검게 나오죠. 그런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밝은색 변 있잖아요. 밝은색 변을 보면 이거는 간이나 담낭 췌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소화를 돕는 이쪽 장기에 어떤 문제가 되면 밝은색 변을 보거나 색깔이 이상해요. 밝은색이나 초록색 변. 특히 초록색 변 보면 이거는 장이나 담낭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특히 애들 있죠. 애들이 보면 뭐 초록이나 아니면 흰색 변 이런 거 보면은 애들은 그게 아직 그 뭐예요. 이 위에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밝거나
초록색이거나 하여튼 이런 어떤 변이 보면은 이거는 담낭이라든지 췌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 잘 보다가 갑자기 변 굵기가 얇아져. 그러면은요, 장에 지금 뭔가 혹이 있는 거예요. 용종 같은 게 있어서 변이 어떻게 해요?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런 거는 관계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혹시 용종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예요. 냄새예요. 그래서 건강한 변은요, 냄새가 별로 안 나죠. 하지만 막 악취가 나는 거는요, 장에 지금 뭐 일어나고 있다?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악취 나는 변은 내 장 상태가 지금 뭔가 안 좋구나. 물론 그 전날 뭐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마시거나 나쁜 음식 먹으면, 육고기 많이 먹으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일시적으로 그런 건 괜찮은데 항상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냄새가 안 좋아. 그 말은 뭐예요? 이 장이 지금 안에서 부패하고 있다.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은요, 소화가 잘 된 변은요, 떠요. 가라앉는다는 말은 뭐예요? 가라앉는다는 말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말이죠. 적당히 뜨는 그런 변이 좋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소화기관에 어떤 게 그러면 과연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간 건강. 그래서 간 건강하면은 우리 아메이 제품에 보면 밀크시슬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크시슬 속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은요, 간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 간은 영양분을 재흡수하고 이걸 그죠? 재합성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이 간 기능이에요. 그런데 간이 독소를 해독하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장이 돌아가다 보면은 어떤 공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독소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그죠? 안에서 공장이 잘 돌아가다 보면 거기서 도피물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간을 파괴하는 활성산소예요. 그게 또 독소인 거예요. 근데 이 간을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실리마린이에요. 실리마린.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처음 듣는 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제가 나중에 간 기능 이야기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간 하면은 우리 제품 중에서 밀크시슬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는데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게 뭐냐면 녹색 채소예요. 녹색 채소. 이게 뭐냐면요,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파슬리, 알팔파, 시금치 있죠. 이런 녹색 채소 안에 새로운 영양소가 나왔는데 이게 비타민 U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메틸 설포늄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서 이런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녹색 채소. 이 녹색 채소가 위에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녹색 채소에 들은 이 아까 비타민 6한 성분이요, 위장 점막을 보충해주고, 그죠? 그다음 위장 과다를 예방해주면서 위험 위궤양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서 깻잎 있죠, 깻잎. 깻잎 속에 있는 피토리라는 성분이 위암이나 위 건강을 좋게 해준다는 그런 연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녹색 채소라든지 깻잎 같은 거 한국인들 식당에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위를 좀 보호했다는 이야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야기죠.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근데 사실은 유산균의 기능은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잖아요. 많이 적어놨는데 쉽게 말해서 유산균의 기능은 어떤 게 있냐면, 유산균이라는 거는 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을 가지고 유산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산균의 반대가 뭐냐면 유해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장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균이 존재하지만 유익균이 평균적으로 25% 정도가 있고요. 유해균이 한 15% 있고, 나머지 60%는 중간균이라 가지고 좋은 균도 아니고 나쁜 균도 아니에요. 그래서 25, 60,
15의 비율로 이렇게 존재할 때 우리 장은 건강해요. 그런데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요. 이 중간균이 유익균이 조금 많아지면요. 이 중간균이 유익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회주의자. 만약에 유해균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균이 유해균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을 조금 넣어주면요. 이 장내 유해균이 억제된다. 아까 25, 60, 15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이 중간균이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유산균. 그리고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요. 장 운동이 잘 돼요. 그리고 유익한 균이 정식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우유를 먹었을 때 소화하는 것도 좋아지고 또 장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영양학적으로 이 유산균이 안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를 살균하는 물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야기 많이 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디냐면 장이에요. 그래서 장관 면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면역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것이 이 장이에요. 장관 면역. 그 다음에 좀 어려운데 단체 지방산 하는 것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를 먹었을 때 장이나 유산균이 없으면요 설사를 하거든요. 장내의 기운이 죽기 때문에 설사를 해요. 그런데 이 유산균을 많이 먹어주면요 항생제로부터 장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중금속 배설을 해주고 쉽게 말해서 이 유산균을 우리가 꾸준히 먹어주면요 우리 장의 기능이 아주 좋아진다. 그래서 요즘에 TV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유산균 선전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유산균이 장의 기능도 좋게 해주지만 코로나 이후 면역에 대해서 진천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야기 많으니까 그 면역을 높여주기 위해서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유산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유산균을 억제하는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내 환경을 나쁘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기는 지금 1번을 항생제, 환경오염 물질을 적어놨는데 사실은 육식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유산균을 억제하는 인자들이 보면 1번 항생제 적어놨죠.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항생제는요, 유익균이든 유해균이든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생제가 유산균을 억제한다. 두 번째, 설탕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당이라는 탄수화물을 하기 위해서 그 당도요, 양질의 탄수화물이 있고요, 나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양질의 탄수화물은요, 천천히 흡수돼가지고 영양소로 가는 것이 양질 탄수화물인데, 설탕과 같은 거. 그죠? 이거는 뭐냐면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우리가 먹었을 때 단 거 있죠? 설탕은요, 영양소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설탕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면서 장을 엄청나게 나쁘게 해요. 그래서 설탕과 같은 단 거를 절대로 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는 말이죠. 설탕은 유익균을 없애고 유해균을 증식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GMO 아시죠? 유전자 조작. GMO 먹으면 발암물질이에요. 유산균 억제합니다. 그 다음 글루텐 아시죠? 글루텐도 유산균 억제합니다. 스트레스, 만배의 근원입니다. 장도 나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면은요. 장내 환경이 엄청나게 나빠져요. 술, 담배 당연히 나쁘겠죠? 운동 안 하는 것도 나쁘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 유산균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장을 건강해 주려면 식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되고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유산균은요. 영어로 하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에 보면요. 프로 전에 프리바이오틱스가 있고요. 또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자체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리바이오틱스는요.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걸 어떤 물질을 가지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요.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도록 해서 장내 유산균을 정식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근데
프리바이오틱스도 식이섬유예요. 무슨 이야기냐? 좀 어렵죠? 자, 보세요. 아까 유해균에 먹여야 되는 거는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2단계 설탕이라고 그랬죠. 설탕도 똑같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은요, 유해균에 먹여야 되는데 비해서 프리바이오틱스는요,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인간이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유산균에 먹이가 되는 좋은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서 인간이 섭취하지 못, 그러니까 흡수하는 거는 영양소가 되지만요, 흡수하지 못하는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식이섬유라고 하는데, 그 식이섬유 중에서도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걸 가지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쳐가지고 신바이오틱스를 이용해요. 신. 그래서 신바이오틱스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는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있고요, 넓게. 그리고 뒤에 있는 이눌린하고 올리고당이 있어요. 요거는 식이섬유이긴 하지만 인간이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인간이 섭취하지 못하는 걸 식이섬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이 중에서 이눌린, 올리고당 하는 거는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와서 이건 뭐냐면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산물을 가지고 포스트 바이오틱스인데,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인간의 어떤 건강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 해가지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유산균에 먹여야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야기 더 많이 해요. 그래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는요, 유산균이 내놓은 대사산물인데 장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일련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뭐 대표적 하나만 머리 넣어주시면 아까 왜 짧은 사설 지방산 한 게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적인 어떤 이렇게 문제가 좋게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혈당도 떨어뜨리고 염증도 떨어뜨리고 요의 병행균도 감소시키고 면역도 높여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연구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금 점점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트 바이오틱스. 자, 그래서 우리 아미 제품에 있는 유산균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대표적인 유산균이 뭐냐면 밸런스 위드인 가 있거든요. 아미 유산균이에요. 요즘 시중에 보면 다른 뭐 유산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그런 유산균하고 아미 유산균하고의 차이가 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여기 아미 유산균인데 여기는요, 독점된 균주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그게 그래서 조금 처음 듣는 사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소장에 중요한 유산균은요, 락토바실러스예요. 대장은요, 비피더스균이라고 해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 어떤 이건 균종이거든요. 근데 균종이 아니라 균종을 더 세분화시켜서 내가 균주라 그래요. 그래서 균주 레벨에서 이 밸런스 미드인은요, 5종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게 HNO19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NCFM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포함해가지고 5종류의 유산균이 균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탈 63억 마리가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유산균을 먹여야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이눌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포뮬라 해가지고 5종류가 들어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게 뭐냐면 아까 HNO19, NCFM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SCI급 하는 게 SCI 논문은 뭐냐면 국제학회 중에서 제일 하이 클래스의 논문이에요. 이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5종류. 그죠? 그걸 가지고 했고 그래서 나중에 밸런스 위드에는 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타사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이 뛰어난 생존력 그 다음 이상적인 어떤 배합을 통해 가지고 기능적으로 다른 회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그런 기능을 하는 제품이 밸런스 위딘이에요. 그래서 아까 SCI 하는 건 뭐냐면
과학 저널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어떤 논문 저널을 가지고 SCI급 논문인데, 이 SCI급 논문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논문을 통해서 암의 위딘, 밸런스 위딘이 증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밸런스 위딘은 첫 번째는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5종류의 균주.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균을 먹잖아요. 먹었을 때 어디서 파괴되느냐면 위산에 파괴되고요. 담즙산에 파괴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균이 다 죽어버리는데 이 5종류의 균은요, 위산이나 담즙산에 살아나요. 그래서 뛰어난 생존력과 그 부착력을 통해서 소장과 대장에 가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바이오틱스라 그래가지고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같이 배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능적으로 탁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HNO19, 그 다음에 NCFM.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논문으로 다 증명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래 아시면 되겠고,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눌린은 뭐냐면 아까 유산균을 먹게 되는, 그죠? 그래서 이눌린은 여기 보면은 다이알리아라든지 우엉, 민들레 등의 국각과 식물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이게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장에 좋은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게 요 프리바이오틱스로 우리 위딘 프로바이오틱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암의 유산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면 식이섬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장을 튼튼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려면요, 이 식이섬유가 중요한데, 사실 식이섬유는 원래 인간이 섭수하지 못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양소를 취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 5대 영양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분 포함해가 6대라 그러고, 식이섬유는 원래 인간이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섭취를 못했는데, 이 식이섬유가 뭐냐면 변을 만들어내고 독소를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7대 영양소로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라는 거는 원래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인데 사람이 흡수하지 못하는 어떤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게 흡수 안 되고 그대로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이 식이섬유는 원래는 어떤 같은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인간이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이섬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인간의 사람의 혀에서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배설될 수밖에 없는 고분자 탄수화물을 가지고 식이섬유를 하는데, 이게 영양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에 녹는 수용성이 있고요. 또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자, 불용성은요, 대표적인 통곡물, 현미, 채소에 들어있는 질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녹기 때문에 대장까지 그대로 가요. 그러면 변약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세요. 치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약 안에 꽉 차 있으면 뒤에 조금 힘을 빡 줘도 쭉 나가잖아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치약 안에 물질이 별로 없어. 그럼 잘 안 나가잖아. 이게 변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용성은요, 장의 용적을 늘려가지고 변의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불용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물리적으로 장비를 끌어내는 기능이 있는 것이 불용성의 기능인데, 수용성은요, 물에 녹잖아요. 물에 녹는데 이게 다른 어떤 중요한 기능이 많아서 이게 영양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물을 흡수해요. 물을 흡수해가지고 이 식이섬유가 팽창되지, 커지죠. 커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위에서부터 위가 빵빵해지니까 덜 먹게 돼요. 포만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이섬유가 물도 흡수하지만요, 물 외에 남아도는 영양분이나 나쁜 걸 다 흡착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탄수화물, 남아도는 당을 흡수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뇨에 도움되겠죠. 그죠? 살도 빠지겠죠. 당을 흡수하니까. 두 번째는 나쁜 거 뭐 있습니까? 콜레스테롤 흡수하는 거예요. 또 나쁜
지방 흡수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여기서 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걸 흡수 잘해가지고 그다음 담즙산이 있어. 담즙산도 흡수해요. 그래서 나쁜 거를 흡착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적어놨는데 중금속도 흡착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영양학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이 되지만 탄수화물을 흡수해서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요. 살찌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콜레스테롤도 줄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이 많은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 먹을 때는요, 이 수용성과 불용성을 이제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같이 먹어주는 것이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했지만 수용성, 불용성, 금방 이야기했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같은 이야기예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게를 흡수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흡수하고 이게 뭐냐면 콜레스테롤을 흡수시키는 그런 기능이 기전인데 첫 번째는 바로 흡착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담즙이라고 하는데 담즙의 역할이 뭐냐면요. 담즙은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그다음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은 다시 재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으면요. 이 담즙산하고 결합해가지고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내 콜레스테롤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조금 어려운데 단세상이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담즙산을 몸 밖으로 배설하면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한다는 거. 여기 식이섬유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대장에서 아까 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로 짧은 단세상 지방세 나오면서 또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해요. 이건 좀 어려워요. 어찌됐든 간에 식이섬유를 먹어주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 이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요즘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이섬유는요, 체중 조절, 살 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뭐예요? 당 흡수 조절, 당뇨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식이섬유의 기능 중에서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산균에 먹여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눌린과 프락토올리고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락토올리고당은요, 식이섬유 역할도 있지만은 유산균에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 그죠? 유산균의 환경을 더 좋게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가 원활한 배변 활동과 콜레스테롤도 조절해주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 환자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왜 당뇨 환자들한테는 식이섬유가 중요하다. 그죠? 아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인의 이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먹지 않으면은 장에 문제가 되겠죠. 무슨 아시겠죠? 식이섬유 양은 줄어들고 장내 문제는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미 제품에는요, 5비츠 칸이 있고 5 파우더 칸이 있어요. 비츠는 불용성과 수용성이 믹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대1, 불용성과 수용성 3대1 비율 들어있는 거고, 그런 걸 해가지고 이게 뭐야, 변비도 예방해주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도 있는데, 특히 이 속에 들어있는 귀리 식이섬유가 있는데 이게 당뇨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싶으면요, 5비트 플러스 식이섬유를 먹으면 당 수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논문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소화기관 건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장 건강을 위해서 이제 크게 첫 번째 뭔 이야기했냐면 유산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식이섬유 이야기하면서 프리바이오틱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장 운동, 그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아니면 장 운동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 하면 변비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장 운동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칼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섭취하면은요, 장 운동이 촉진되면서 대장에 문제를 덜 일으킨다. 암이 줄어든다는 어떤 연구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회복 아미노산 해가지고 L-글루타민, 요즘 L-글루타민에 대한 논문이 많은데 이 L-글루타민을 먹으면요, 과민성 내장 증후군이라든지 장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그죠? 예방해주고 치료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도 점막이잖아요.
점막에 도움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군. 특히 엽산, 나중에 비타민 공부 좀 더 자세히 할 때 이야기 드릴게요. 엽산, 비타민 B9번이에요. 엽산과 오메가3가 장 점막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칼슘, L글루타민, 그다음 비타민 B군, 특히 B9번, 그다음에 오메가3 이런 게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식물, 농축물이에요. 색깔 있는 것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뭐 흰색, 옐로우, 레드, 퍼플, 그린이 있는데 특히 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흰색과 녹색이에요. 아까 우리 위에 도움되는 것 중에서 녹색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뭐 브로콜리라든지 양배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흰색은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알리신, 마늘이죠? 그래서 마늘과 양파 같은 거, 이 흰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녹색은요, 아까 했죠? 설포라판, 뭐, 끝났는데, 뭐, 브로콜리 이런 거. 그래서 흰색과 녹색, 천만다행히 원래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먹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흰색과 녹색이 들어있는 식물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의 소화기관이 건강해지겠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외에 안토시아닌이라 들어보셨죠? 눈에 좋다는 거. 이 베리거든요, 베리. 뭐 빌베리, 블루베리 있죠? 이 베리 속에 들은 이 안토시아닌은요, 눈에도 좋지만 소화기관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베리에 대한 그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이 사람 뭔 이야기 하느냐면요. 뭐죠 하냐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거의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 남아도는 어떤 영양소라든지 노폐물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그죠? 이 영양소까지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량의 식이섬유를 먹지 말라고 이제 이 사람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문제지 많이 먹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 중요해요. 유산균을 먹을 때요. 암의 유산균은 안 그렇거든요. 타사 유산균은 균이잖아요. 균이 항생제 내성균주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죠? 들어보셨죠? 항생제 내성균주는 뭐냐면 항생제를 먹었는데 그 항생제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생제 내성균주가 유산균에 들어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유산균 속에 항생제 내성균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암의 5개 그 균주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안전하게 쓰시면 되고요. 타사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식이섬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첫 시간 처음 들으시는 분은요 조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제가 지금 했던 이 말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간에 대한 부분,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더 공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다 하셨어요? 사실 지금 지영 씨 같은 경우는 처음 듣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제가 계속 이런 쪽 강의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